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상견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30대 솔로 여자예요. 상견례 장소에서 제 예비 시부모들에게 학을 뗀 저희 아빠의 적극 권유로 파혼하게 되었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온 아빠였기에 반발심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파토내길 잘한 것 같아요. 스스로 불구덩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타 죽을 뻔하다가 정신 차리고 다행히 빠져나왔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해서 현재도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답니다. 저 실제로 보면 괜찮은 여자이니 제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중 착하고 진솔한 남자 아시면 소개팅 좀 해주세요. 30대로 넘어오니 혹시라도 결혼 못하고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스스로 압박감이 느껴지네요. 저는 전혀 비혼주의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해서 아이 둘 이상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사연 살롱에 쭉 한번 풀어볼게요. 제 인생의 첫 기억은 화려한 레이스가 치렁치렁 달린 공주 드레스를 입고 승마를 하던 장면이에요. 어릴 적엔 꽤 부유하게 컸거든요. 곁에서 다들 공주 대접해주니 진짜 공주인 줄 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늘 드레스를 입는다고 우겼다네요. 아기 때부터 사치스럽게 클 수 있었던 건 저희 친할아버지가 그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던 지역 유지였기 때문이었죠. 어릴 적 보기엔 끝도 없이 펼쳐진 대지 위에 3층 저택이었는데 지방이라 그런 집이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참 그립네요. 아빠는 할아버지 사업체에서 일을 하셨고 엄마는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가였기에 우리 집엔 늘 웃음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 기억엔 두 분 다 선남선녀 커플이었고 사이도 엄청 좋았죠. 외동아들이었던 아빠는 성숙했던 엄마로부터 마치 아기처럼 챙김을 다 받았어요. 아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마가 다 챙겨줬죠. 엄마 말에 의하면 신혼 때부터 아빠 양말까지 다 챙겨줬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우리 가족의 행복은 제가 13살이 되던 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취미가 승마였던 우리 엄마는 그날도 가족 소유였던 목장에서 유유히 승마를 즐기고 계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전 괜한 반항심에 말타라는 엄마 말을 안 듣고는 쇠똥을 굴리고 있는 쇠똥구리만 연신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히잉 말의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래서 쳐다보니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군요. 전 엄마에게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엄마, 왜 이래? 일어나봐. 왜 눈을 안 떠? 엄마! 바로 응급실에 실려간 엄마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말을 타고 있던 엄마의 뇌 동맥류가 터져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진 거였죠. 요즘엔 뇌 동맥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졌지만 그때만 해도 뇌동맥류가 뭔지도 잘 몰랐던 때죠. 알았더라면 부잣집 며느리였던 엄마가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수술이라도 받아 대비를 했을 텐데 우리 가족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여러분도 건강검진 미리 꼼꼼하게 받으세요. 우리 가족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사람이 쓰러져서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 따뜻했던 우리 가정만의 분위기는 차게 식어버렸어요.
24시간 비상체제였죠. 거의 식물인간에 가까웠던 엄마를 돌보기 위해 무려 5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어요. 현직 간호사 출신 3명이 3교대로 울 엄마를 전담마크했고 엄마를 옮기는 등 힘이 필요한 일은 2분의 아저씨가 맡아서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울 엄마의 갑작스런 투병 생활은 그 후로 무려 7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아직 젊었고 늘 운동도 열심히 했던 엄마였기에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날 줄 알았죠. 하지만 참, 인생은 내 상상대로 안 되더군요. 7년을 함께해서인지 엄마를 돌봐줬던 5분의 간병인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특히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전담 마크해줬던 미니 아줌마랑 많이 친해졌어요. 저희 아빠 모두 밤이 되면 더더욱 깊은 슬픔에 빠져 울기도 많이 울고 우울해 허덕였는데 늘 다정했던 미니 아줌마는 그런 우리 부녀를 다독여 주었죠. 우리 엄마와 동갑이었기에 저도 미니 아줌마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줌마의 직업이긴 했어도 우리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 것도 고마웠고요. 한창 사춘기였던 제 고민 상담도 잘해주었기에 진짜 친구처럼 친해졌죠. 미니 아줌마, 아줌마는 왜 혼자 살아요? 아직 젊고 예쁜데. 밤 시간대에 우리 엄마를 돌봐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외로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역시 우리 혜진이 뿐이로구나. 아줌마도 결혼을 했었는데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쫓겨나요? 간호사도 전문직인데 능력 있는 아줌마를 왜 쫓아내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은걸요? 좋게 봐줘서 고마워. 나도 딱 혜진이 너 같은 딸을 낳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10년이나 아이가 안 생기더구나. 난임병원 다니면서 시험관이면 뭐며 다 해봤는데 몸만 잔뜩 상하고 결과는 늘 안 좋았어. 결혼 10주년 되던 날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받고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 시부모님들로부턴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 종용을 받았고 말이야. 에이고, 그랬구나. 갑자기 미니 아줌마 인생이 참 불쌍해지네요. 지금까진 내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세상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야지나. 혜진의 엄마가 저렇게 갑자기 쓰러지셔서 불행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반드시 언젠간 깨어나실 테니 희망을 갖자 우리. 참 말도 예쁘게 하던 미니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아줌마 말처럼 우리 엄마는 기적같이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참 좋아하던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옆에서 책 읽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깊은 숨을 몰아쉬는 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왜? 몸이 안 좋아? 간호사 아줌마 불러올게. 잠깐만 기다려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제가 있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던 엄마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걸 보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엄마, 나야, 나 혜진이. 나 알아보겠지? 말 좀 해봐, 엄마. 이제 소리 낼 줄 알아? 나 기억하지, 엄마? 혜진아, 엄마야. 이 말을 듣고는 119를 불러 바로 큰 대학병원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그 후로 몇 개월간 입원하며 재활치료를 받은 엄마는 말을 조금씩 시작했고 저와 아주 천천히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 모든 게 기적이었죠. 이제 일어서서 걸어다닐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 생각은 저와는 다르더군요.
엄마, 이제 몸 좋아져서 걸을 수 있게 되면 우리 여행 많이 다녀요. 응? 혜진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아마 엄마가 오래 살진 못할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꿈에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난 기적을 믿어. 우리 엄마는 적어도 80세까진 살 거야. 혜진아, 엄마가 죽기 전에 너한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고 싶어. 넌 내 딸이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 엄마인 내 입을 통해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 너무 충격받지 말고 받아들여. 알았지? 곱디고 왔던 엄마는 지난 수병 생활로 거의 할머니처럼 변해버렸죠. 그런 엄마가 슬픈 눈으로 제게 출생의 비밀을 밝혀주셨을 때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도 엄마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는 태어난 척 했죠. 엄마 아빠는 20대에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엄마가 자궁암에 걸리는 바람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어. 아이를 3, 4명쯤 낳자고 계획했던 우리 부부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 그 후로 가족회의 끝에 입양을 하기로 했어. 고아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빠 사업장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지. 할아버지가 예전에 채석장을 크게 하셨었어. 그 사고 이후로 다 팔아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셨지만 채석장에서 3톤짜리 바위가 사람들을 덮쳐서 무려 4명의 일꾼들이 사망한 거야. 그중엔 너희 친아버지도 있었어. 너희 친엄마는 널 낳다가 지혈이 안 돼 돌아가셨고 우리 채석장 직원이었던 친아빠가 홀로 널 키우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저 세상으로 떠나신 거지. 채석장의 실질적 오너였던 남편이 직원 장례식을 치러주다가 홀로 남겨진 너의 사정을 알게 되어 데려온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널 친딸처럼 애지중지 키워왔단다. 우리 혜진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던 순간 널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널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다 줄 수도 있다고 느껴졌어. 우린 운명이었다. 너무 놀라운 비밀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만 주룩주룩 나더군요. 한 몇십 분 후에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한마디 했어요. 엄마, 친딸도 아닌 날 지극정성으로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누가 뭐래도 난 엄마 딸이에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가 나 어렸을 때 공주 대접해줬듯이 나도 효도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하고요. 엄마와 전 함께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이미 19살이 되었으니 사춘기도 끝났던 전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저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 고맙더군요. 근데 그날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엄마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말도 하기 시작했으니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걸어 다닐 수 있을 거란 제 꿈은 비눗방울처럼 날아가 버렸죠. 엄마는 투병 7년이 되던 그달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응급실 엄마의 시신 옆에서 거의 실신할 듯 울었어요. 우리 엄마 발이 아직 따뜻한데 우리 엄마가 왜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 말 좀 해봐. 이제 운동하고 걸어다닐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왜? 아빠와 엄마의 담당 간병인이었던 미니 아줌마도 함께 오열했죠. 혜진아, 네가 이렇게 슬퍼하면 아빠 마음도 찢어지니까 그만 울어.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면 아빠도 같이 쓰러지실 거야. 마음 단단히 먹자꾸나. 엄마가 7년을 투병하는 동안 3, 4년 정도까진 아빠도 엄마의 간병에 진심이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사장자리를 물려받았지만 엄마의 사고 이후로 다시금 고령의 할아버지께 사업 운영을 부탁드리고는 엄마 곁을 지켰죠. 하지만 투병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자 엄마에 대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신 아빠는 사업적으로 모든 열정을 쏟으시더군요. 자연스레 엄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셨죠. 전 한두 번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아빠는 너무 바빠 보였어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느라 늘 지친 아빠에게 엄마 간병에 힘쓰라는 말이 참 안 나오더군요. 내심 서운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긴 했죠.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아빠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폭발하더군요. 아빠는 막판에 아픈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엄마 죽었다고 울 자격도 없다고요. 맨날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관심도 없고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을 때도 기뻐하는 내색도 없었고요. 남편 맞아요? 내 친아빠가 아니니 나한테 잘못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와이프인데 너무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혜진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대체 누가 말해준 거야? 내가 입양한 딸이라는 거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으셨어요. 나중에 남의 입을 빌려 알게 되면 더 충격일 거라면서요. 어쨌든 엄마 장례식이라도 성대하게 치러주세요. 야속한 마누라 같으니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그걸 너한테 왜 말한 거지? 충격받은 건 아니지, 혜진아. 나랑 네 엄마는 널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단다. 최선을 다해 키웠고 말이야. 나 말고 엄마한테도 최선을 다했어야죠. 지난 2, 3년간 엄마가 누워있는 방에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불쌍한 우리 엄마. 꿀먹은 벙어리가 된 아빠와 미니 아줌마를 뒤로 한 채 전 병원을 뛰쳐나왔어요. 엄마의 장례식 후 전 자퇴를 해버렸어요. 고3이었는데 말이죠. 엄마가 아프실 땐 한창 사춘기였어도 반항 한번 못 해봤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죠. 학교도 그만두고 제 방에 틀어박혀 책만 봤어요. 독서가 취미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엔 그냥 현실 도피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장례식 후 3개월쯤 지났을까? 아빠가 제게 더한 충격을 주시더군요. 혜진아, 아빠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거실로 나와줄래? 우울증에 빠져 몸과 누기도 힘들었던 전 가까스로 침대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미니 아줌마와 아빠가 소파 한쪽에 나란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미니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이 집에 웬일이세요?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저의 물음에 아줌마는 얼굴이 약간 상기된 채로 아무 말도 못하시고 아빠가 말을 이어가더군요. 혜진아,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듣거라. 아빠가 미니 아줌마와 재혼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너도 미니 아줌마와 친했으니 금방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지난 시간 동안 친구처럼 의지했던 아줌마이긴 했지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0일이 채 안 된 시점에 재혼이라니 왠지 모를 배신감이 들었어요. 충격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뭐라고요, 아빠? 엄마 죽은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엄마 돌봐준 간병인과 재혼하겠다고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그럼 혹시 엄마 말년에 관심 없이 방치했던 것도 미니 아줌마 때문이었어요? 그때부터 둘이 붙어 먹었냐고요? 짝. 제게 늘 다정했던 아빠가 난데없이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붙어 먹다니, 너 지금 아빠한테 그게 할 소리냐? 난 널 지금껏 친딸처럼 여기고 제대로 가르쳐왔는데 뭔 배워먹지 못한 소리를 해대는 거냐? 미니 아줌마가 너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냐? 이건 미니 아줌마한테도 상처가 되는 말인 건 몰라? 난 지금 이 상황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다고요.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전 빠져드릴게요. 도저히 이 집안에 붙어있지 못하겠네요. 더 이상 절 친딸처럼 여기지 마시고 호적을 파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곧 성인이니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아빠가 마음대로 하셨듯이 말이죠. 이 말을 끝으로 전 대강 제 짐을 싸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무작정 향했죠. 제가 갖고 있던 돈은 통장에 든 60만 원이 전부였어요. 허름한 건물에 고시원 방을 잡고 보증금으로 50만 원을 냈죠. 10만 원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더군요.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마주한 냉혹한 현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고시원 근처의 호프집에 구인 광고지가 붙어있길래 빠르게 알바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서울살이가 조금 적응될 즈음 고등 검정고시에 응시해보기로 했어요. 중졸로 남고 싶진 않았거든요. 책을 좋아하던 전 낮엔 공부하고 밤에 호프집에서 서빙하며 나름 알차게 시간을 보냈죠. 다행히 고등 검정고시엔 빨리 합격할 수 있었고 수능까지 곧장 준비했어요. 어차피 명문대 들어갈 생각은 없었기에 제 꿈인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있는 관련 학과에 진학했어요. 4년제가 아닌 전문대였기에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 제가 벌어서 충당해야 했기에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는 시점이었죠. 그렇게 낮엔 전문대 사서학과에 다니며 공부하고 밤엔 여전히 호프집에서 알바를 계속했죠. 근처에 대기업이 있던 술집이었기에 밤 장사가 엄청 잘 되어 알바 한번 하면 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사장님은 계속 웃으며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라고 했지만 무거운 맥주잔 나르며 몇 시간씩 웃음이 나오진 않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사단이 나고 말았죠. 한창 중간고사 시즌이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는데 제가 서빙 중 손님한테 맥주를 떠르르 다 쏟아버린 거예요. 한 50대쯤 돼 보이던 그 중년 손님은 난리가 났더랬죠. 에이, 가뜩이나 오늘 진급에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웬년이 술을 다 쏟아붓고 개지랄을 떨어. 너 오늘 잘 걸렸다. 이 바지 구찌 거니까 네가 다 물어내. 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바지 세탁비 바로 드릴게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야, 고작 몇만 원 세탁비 말고 구찌 바지 새 걸로 살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내가 거지로 보여?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맘만 먹으면 네 호프집 다 사버릴 수 있다고. 너 잘 걸렸다. 한번 맞아볼래? 그 시점에 서울대며 돈자랑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술에 잔뜩 취한 그 진상 손님은 절 한 대 치려는 포즈까지 취하더군요. 그때 한 남자가 슈퍼맨처럼 나타나 그 손님의 팔을 탁 잡고는 뒤로 꺾어서 가게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그깟 맥주 조금 흘린 것 같고 어린 아가씨한테 돈 타먹으려고 하네. 돈 없는 거렁뱅이 맞구만 뭘.
다신 이 술집에 얼씬거리지 마쇼. 나 토탈 10단인 무술인이니 다시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을 거요. 절 포함 당황한 손님들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한 뒤 절 구해준 그 남성분에게 다가가서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아저씨가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뭘요. 저 여기 단골인데 이렇게 가까이선 처음 대화 나누네요. 늘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반가워요. 지금 알바 시간이라 일하셔야 하죠. 알바 몇 시에 끝나요? 제가 이 앞에서 기다릴게요. 아, 너무 스토커 같나요? 아니에요. 저 새벽 1시에 끝나요. 너무 늦는데 괜찮으신가요? 이 근처 회사 다니시죠? 전 저기 건너편 고시원에 살아요. 명함 주시면 제가 주말에 밥이라도 사면서 제대로 감사 인사 드릴게요. 여튼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네요. 새벽 1시요? 아유, 이렇게 미인인 아가씨가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늦은 시각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죠. 제가 잠깐 기다리다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남자는 그날 제가 알바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절 고시원에 데려다 주더군요.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간 뒤 우린 날이 새도록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네요. 듣자 하니 전 그 남자를 그날 처음 봤지만 그 남자는 이 호프집 단골이어서 제가 첫 알바를 하던 날부터 기억하고 있더군요. 제 인상착의까지 정확히 말이죠. 어떻게 이런 남자를 알바하면서 처음 봤을까 싶을 정도로 키 크고 잘생긴 훈남에 이 근처 대기업 다니는 능력남이 제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게 내심 기분 좋았어요. 서울 와서 지낸 시간들이 긴장의 연속이었나 봐요. 그날 그 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저와 그 남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게 되었고 어느덧 연인이 되었죠. 우리가 사귀자마자 남친은 제게 호프집 알바를 그만둘 것을 권하더군요. 너무 늦게 끝나고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걱정된다고요. 남친 말대로 호프집 알바는 관뒀고 주말에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며 도서관 사서가 되기 위한 자격증 공부에도 매진했죠. 덕분에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그토록 원하던 사서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힘들 때면 기댈 수 있던 책에 파묻혀 돈도 벌고 일을 할 수 있었죠. 월급이 적긴 했지만 제겐 최상의 직업이었어요. 서로 직장인의 신분이 되어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되었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끔은 비싼 레스토랑에 가기도 했어요. 당연히 서로의 가족이나 자라온 환경에 대해 털어놓는 시간도 많았죠. 하지만 전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이나 어렸을 적 부유하게 자랐고 엄마의 긴 투병 생활이나 간병인과 황급히 재혼한 아빠 얘기 등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혜진이는 왜 가족 얘기를 별로 안 해? 엄마는 돌아가셨어도 아빠는 재혼해서 지방에서 살고 계시다며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아빠와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좀 사이가 틀어져서 그 이후로 서로 안 보고 살고 있어. 뭐 어렸을 때부터 평범 그 자체로 살았지 뭐. 가족에 대해선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엄마가 오래도록 아프시다가 돌아가셔서 추억도 별로 없고. 뭐 이젠 그냥 독립적으로 나 혼자 살아가려고. 알뜰하게 월급이나 모아야지. 왜 혼자야? 나랑 같이 살아야지. 난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첫눈에 확 빠져든 사람은 우리 혜진이가 처음이거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분명해. 놓치지 않을 거야. 사실 남친은 처음부터
저와의 결혼 얘기를 꺼냈지만 전 이 남자와의 결혼이 확신이 안 들더군요. 비혼주의는 절대 아니고 늘 핑크빛 결혼을 꿈꾸는 저였지만 가끔은 제게 지나친 애정과 관심을 쏟는 남친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연애를 이 남자와 처음 해봐서 다른 남자들도 원래 다 그런 건지 아님 남친이 유별난 건지 분간도 안 되더군요. 제가 일하던 도서관엔 남자 직원이나 남자 알바생들도 종종 있었어요. 같이 일을 하려면 친해져야 하니 당연히 점심시간에 남자 직원들과도 함께 밥을 먹었죠. 그런데 내 남자친구 광현철, 이 인간은 다른 남자랑 밥 먹는다는 소리에 난리를 떨더군요. 뭐? 도서관 밖에서 외간 남자랑 밥을 같이 먹었다고?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몰라? 7살만 돼도 남자랑 같이 앉지도 말랬는데 어디서 여자가 물란하게 외간 남자들이랑 희희낙낙거리고 다니는 거야. 함께 웃으며 밥 먹다가 사적으로 연락하고 데이트하고 결국 모텔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건 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고 배반이야. 자기야, 정신 차려. 대체 다른 직원이랑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배신이라는 거야? 모텔까지 간다고? 참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직원들이랑 같이 어울리지도 말라고? 일터에서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라는 거야? 뭐야? 자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를 오래 못 만날 것 같아. 쇠사슬로 날 올가매는 것 같아. 숨 막힌다고. 미안해 혜진아. 내가 잠시 흥분했나 봐. 자기가 너무 예쁘고 늘씬하니까 다른 남자들이 채갈까 봐 늘 너무 불안해. 안 되겠다 혜진아. 우리 사이를 얼른 법적으로 묶어놓자. 혼인신고 당장 하자고. 상견례도 같이 진행하고 말이야. 어? 당장 혼인신고를 하자고? 자기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가자고. 아니야. 우리가 만난 세월이 있는데 더 이상 지체할 게 뭐가 있어. 자기에 대해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다음 주 주말에 우리 부모님 한번 뵙자. 추진력이 좋은 건지 정말 성급한 남자인 건지 절 공주 대접해주며 내게 쏟은 정성과 사랑이 갸륵해서 지금껏 사귀어 왔지만 어쩐지 결혼은 좀 찝찝했죠. 제가 민기적거리자 장미꽃 백송이까지 들고 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까지 하는 남친을 내쳐버릴 순 없었어요. 다음 주 주말 그의 부모님을 먼저 뵙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 아빠와는 연락을 계속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견례 때나 말하려고 했거든요. 예비 시부모들은 농사를 짓다가 땅이 수용되어 세후 8억을 받게 되었고 그 돈을 시드머니 삼아 대출 왕창 껴서 대학가 원룸 건물을 하나 사서 월세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았긴 했지만 건물주긴 한 거죠. 뭐 남친 또한 그 사실을 매우 뿌듯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건물주라는 사실 말이죠. 처음 본 예비 시모의 인상은 졸부 그 자체였어요.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온몸에 칭칭 두른 여우 목도리와 밍크 코트가 자기 몸에 좋기에 3배는 되어 보이더군요. 거만한 표정의 시모는 냅다 절 향해 결혼 허락 못한다며 지르더군요. 우리 아들 알지? 광현철이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며 연봉 1억이 넘는다. 우리 집안은 10억 넘는 원룸 건물도 있고 말이야. 난 적어도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처녀가 들어왔으면 한다. 넌 뭐 도서관 사서라고? 그거 1년에 한 2천만 원은 버냐? 그리고 엄마는 일찍 죽고 아빠랑은 연도 끊었다며? 완전히 끈떨어진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애로구나. 아, 이런 애를 내 며느리로 들인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하늘이 노을해진다. 나 쓰러지는 꼴 보고 싶으면 우리 아들 채 가든지 아님 썩 꺼져라. 어머님, 초면에 꺼지라뇨. 결혼은 제가 서두르는 게 아니고 현철 씨가 서두르는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소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에 비춰보니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농사 지으시다가 갑자기 땅이 수용되어서 서울로 올라와 건물주 되신 거잖아요. 너무 돈돈하지 말아주세요. 너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게냐? 야 현철아, 어디서 이런 계집애를 데리고 왔냐? 조건이랄 것도 없는 애가 뭐가 좋다고? 광현철아, 이 헛똑똑이야. 당장 여자애 바꿔서 데리고 와라. 엄마 아빠는 집에나 가련다. 자리를 뜨려는 예비 시부모를 남친은 다급히 잡더군요. 엄마 아빠,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제 운명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결혼할 거라고요.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예비 시부모들은 아들의 말을 뒤로하고 본인 집으로 가버렸죠. 순식간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욕당한 저는 그동안 제가 자라온 모진 세월이 생각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입양하였다는 사실부터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 어린 시절 내게 정말 잘해줬던 아빠까지, 역시 힘든 순간에 생각나는 건 가족뿐이더군요. 미안해 혜진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막말하고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실 줄 몰랐어. 미안해할 거 없어 자기야. 핏줄 섞인 가족 얘기 들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라잖아. 난 자기한테 철저히 남일 뿐이야. 결혼 얘기 없던 걸로 하고 사귀는 것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자고. 남친은 진짜 드라마에서나 보듯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그런 남친을 뿌리치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죠. 그날 이후 상황은 불보듯 뻔했죠. 제게 자꾸 운명이라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남친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죠. 하지만 서울대 졸업한 똑똑했던 남친은 그걸 사랑으로 잘 포장하여 제게 다시 다가왔어요. 첫사랑이자 첫 남자였던 남친의 전방위적인 케어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홀로 서울살이에 기댈 사람은 남친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남친은 상견례 정도만 하고 결혼하게 되면 예비 시부모를 강력하게 차단해준다고 하더군요. 나만 믿어 혜진아.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자기 전화번호도 우리 부모님께 드리지 않을 거야. 우리 신혼집 비밀번호도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내가 다 중간에서 방탄유리처럼 막아줄게. 진심이야. 어서 혜진이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상견례 약속 잡자. 장소는 아버님 편하신 대로 잡아도 좋고. 전 고민 끝에 아빠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행여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빠? 저 혜진이에요. 저 결혼해요. 상견례 자리에 와주시겠어요? 일정은 다음 주 주말이 좋을 것 같고 장소는 아빠 편하신 대로 잡으셔도 되고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해요. 친딸도 아닌데 성인이 돼서까지 이런 부탁 드려도 되나? 괜히 죄스럽네요. 그냥 상견례와 결혼식 참석까지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친구 쪽에는 제가 입양하란 사실을 말 안 했거든요. 혜진아, 우리 딸 혜진이 맞니? 내가 말했잖니. 난 네가 우리 집 오는 순간부터 친딸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야. 나한테 자식이 어딨니? 네가 내 전부다.
미니 아줌마는 말기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 후로 아빠는 모든 사업체며 살던 집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구나, 혜진아. 내 딸아. 아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울지 마세요. 아빠도 참 힘드셨겠어요. 우리 가족에겐 왜 이리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껏 외롭게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죄송해요, 아빠. 아빠와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돈이 있으면 뭐 하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씩 병으로 잃으면 행복은 창문으로 달아나더군요. 예나 지금이나 건강이 최고죠. 아빠가 정한 상견례 장소에서 양가 부모님과 함께 만나기로 했죠. 예비 시부모의 수준을 아는 전 약간 걱정이 되었는데 아뿔싸 그 기우가 사실로 드러나 버렸죠. 예비 시부 차를 타고 온 시모는 상견례 장소인 고급 한식당 주차장이 거의 만석인 것을 보며 또 난리를 떨더군요. 아, 강남 식당들은 이렇다니깐. 야, 거기 발렛 직원이야? 이 차 좀 제대로 주차해봐. 내 벤츠 주차하다가 조금이라도 긁으면 네가 다 변상해야 해. 조심히 다루라고, 조심히. 예비 시모가 그렇게 소리친 대상은 바로 우리 아빠였어요. 주차장까지 나와서 예비 사돈을 기다린 우리 아빠를 발렛 직원으로 착각한 거죠. 우리 아빠는 당황하지 않고 사돈에게 최대한 예의를 차리셨어요. 네, 제가 대신 안전하게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빠는 예비 시부의 벤츠를 주차하고는 내려서 예비 시모에게 90도로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부인. 제가 혜진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얼른 들어가서 식사하시죠. 예약은 제가 다 해놨습니다. 예비 시모는 우리 아빠를 똥 씹은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아니, 야, 니네 아빠가 발렛 주차 직원이었냐? 아이고, 두야. 우리 집 집안 내력 들었죠? 우린 10억 넘는 건물주고 한 달에 월세만 8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연봉은 1억이 넘는다고요. 도서관 사사한다던 더 여자애도 며느리로 성에 안 차는데 그 애비는 발렛 주차 직원이라고? 아이고, 나 이런 일 하는 사람하고 사돈 못 맺습니다. 우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그때 한식당 직원들이 몇몇 나와 우리 아빠에게 90도로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김 비서님이 건물들 관리하러 나오시더니 오늘은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셨네요. 약속 있으신가 봐요. 그때 예비 시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발렛 주차 직원이라고 돈 없다며 우리 아빠 무시하던 시모의 머릿속이 뭔가 복잡해지는 표정이었죠. 아니, 여기 건물들을 관리한다고요? 무슨 관리업체 다녀요? 아니요. 원래 지방에서 사업하다가 다 정리하고 서울 강남 금싸라기 건물들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고 있죠. 10억 넘는 원룸 건물주시라고요. 저는 여기부터 저기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네? 강남에서 이 정도 규모면 좋게 200억은 넘을 텐데. 아니, 왜 진작 얘기 안 했니, 세아가? 당장 이 결혼 진행합시다. 상견례 할 것도 없네요. 아주머님, 상견례 진행할 필요 없겠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제 딸을 당장 저희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안녕히들 가십시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제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네? 뭐라고요? 아니, 왜 우리 새아가를 뺏어가려 하십니까? 이 결혼을 빨리 진행해도 모자를 판에
왜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사돈어른?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가 발레 직원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고 그까지 10억 건물주라고 의시되는 꼴이 보기 우스웠어요. 혜진아, 일단 아빠 집에 가서 다시 의논해보자. 너의 의견도 중요하니 말이야. 아빠 말대로 저도 의견은 내키지 않아요. 전에 한번 제대로 무시당한 적도 있는데 그저 외로운 맘에 다시 진행하게 됐네요. 남친이 스토커처럼 따라붙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된 김에 파토 내고 다시 솔로로 돌아가죠 뭐. 남친은 또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젠 울 아빠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혜진아, 아버님 절대 안 됩니다. 운명의 여자를 놓칠 수는 없어요. 혜진이는 제 운명이라고요. 아빠가 한마디 하자 남친은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혜진이는 자네 운명이 아니라 나의 운명일세. 당장 놓지 않으면 내 돈 얼마를 써서라도 자네 식구들 다 떼어놓을 거야. 자네 부모들 돈 좋아하지 않나? 그럼 돈의 무서움도 충분히 알 텐데. 스토커 같던 남친은 그날 이후로 연락하지 않더군요. 그게 바로 돈의 무서움이었나 봅니다. 아빠는 지방에서 모든 걸 정리하신 돈으로 청담동 대저택과 강남 건물 3채를 사셨더군요. 이제 사업이며 뭐며 다 귀찮다. 내가 재혼한 미니 아줌마까지 저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고 나니 나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건강에 자신이 없어졌어. 상속세 왕창 떼기 전에 증여세 내고 너한테 모든 재산을 차차 증여해 줄 거야. 이젠 아빠랑 같이 살며 건물 관리하는 법도 배우고 재테크하는 법도 배우자. 아빠 밑에 있는 김비서가 다 알아서 가르쳐 줄 거야. 우리 혜진이는 하나뿐인 내 딸이고 내 전부니까. 그날 밤을 새서 아빠와 옛날 이야기를 행복하게 했어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울지 않고 좋았던 추억만 떠올리며 말이죠. 그렇게 전 다시 솔로로 돌아왔네요. 요즘 TV에 솔로 프로그램들 많던데 그런 곳에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털고 나니 속이 정말 좀 후련해집니다. 건강이 최고이니 꼭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3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 하나가 있다면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내 얘기도 아닌 것 같던 시댁 이야기에 확실히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시댁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 자세히 알고 보면 그 안에서도 되게 각양각색의 빌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연들을 접하고 공감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처음부터 시댁이 빌런인 걸 알고 결혼한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란 점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할 때는 예비 신랑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부딪히는 만큼 시댁보다는 오히려 신랑이랑 더 사소한 싸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난 건 딱 2번이었어요. 집안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랑 상견례 2번이요. 남편이랑은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한 편도 아니고 집이 거리도 있던 터라 연애 때도 따로 뵐 일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희 같은 부부가 많았을 텐데 딱 2번 만의 만남으로 쎄함을 느끼리란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댁 같은 경우엔 특히나 다들 인상도 좋으시고 제게 참 잘 대해주셨거든요. 남편이 좀 넉넉하게 사는 집이라 결혼할 때도 꽤 살림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요즘은 예전과는 달라서 남자 쪽이 집을 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값이 보통 비싸야 말이죠. 주변에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도 전부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으로 커버 가능하고 소위 스매라고 불리는 것들도 생각보다 금액적으로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다들 입을 모아 문제는 집이라고 했었죠.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는 건 꿈도 꾸기 힘들었고 대출을 받아 전셋집이나 잘 구하면 다행이라는 분위기였어요. 사는 곳이 지방이라면 또 모를까. 남편이나 저나 직장이 전부 서울에 있고 둘 다 서울 토박이라 서울을 떠나 생활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 서울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시댁의 도움이 컸어요. 시부모님께서 세를 주고 있던 집이 마침 저희 결혼할 즈음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집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먼저 들어와 살라고 제안해 주셨거든요. 겉보기에도 너무 친절하고 젠틀하신 데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집까지 해주시는 시댁을 밉게 보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야, 니네 시부모님 진짜 최고다. 요즘 그런 시부모님 없는데. 이래서 집안이 중요하다니까? 그치. 나 그래도 꽤 시댁복 있는 편인가? 보통 있는 편이 아니지. 게다가 잘해주시기까지 한다며. 보통 시댁 이미지가 뭐냐? 뭐 집불도 물려준 재산은 하나도 없으면서 며느리가 노예인 줄 알고 틈만 나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갈구고. 그게 시댁 이미지잖아. 근데 너네는 해줄 거 다 해주고 별로 터치도 안 하니까 보통 복 있는 게 아니지. 하긴 나도 먼저 잘해주시니까 괜히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래. 남편 부모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댁에서 먼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고 싶게 만드는 게 진정 현명한 시부모님이지. 주변에서도 다들 저에게 시댁복 하나는 최고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그렇게 운이 좋거나 복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결혼하면서 평생 벌어도 갖기 힘든 자가가 서울에 떡하니 생기니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들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그저 시댁이 제 앞길에 꽃길을 뿌려주었다는 생각을 해버렸죠. 뭐 실제로 결혼하고 몇 달 동안은 그저 집안의 막내 아들 며느리라고 예쁨만 받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더욱이 완전 무결해 보이는 시댁에도 가혹할 만큼의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 단점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저희가 결혼하고 1주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어요. 남편과 1주년 기념으로 여행 갈 생각이 들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막내야, 잘 지내지? 네, 어머님. 그럼요. 어머님도 잘 지내시죠? 다른 게 아니라 날짜를 보니까 벌써 니네가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흐른지도 몰랐지 뭐니. 네, 맞아요.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1주일 남았더라고요. 기억해 주시니 감동이에요. 내 아들 결혼인데 어떻게 잊어? 그나저나 그래서 1주년 때는 뭐 해? 어디 가는 건 아니지? 네?
아, 저희 매년 결혼기념일에는 짧게라도 외국 여행을 다니기로 약속을 해서요. 올해는 일본에 다녀올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요, 어머님. 뭐? 일본?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찜찜하다 싶더라니. 전화하길 잘했네. 네? 아니, 내가 가끔 점을 보러 가는 선녀님이 계시거든. 보는 김에 너희 둘도 올해 운세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너희는 결혼했던 시기쯤을 늘 조심해야 한다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상한 날짜에 결혼했다는 말씀이세요? 약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 날짜만은 정말 잘 받아야 한다며 직접 받아오신 날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사주나 신점, 미신 같은 것들에 의존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보통 결혼식이나 이삿날 같은 건 미신을 맹신하지 않아도 다들 좋은 날짜를 받아서 하는 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받아오신 날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날짜는 참 잘 받았는데 매년 그 시기쯤 너희가 물 건너갈 일이 많은데 그걸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물 건넌다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 바다 건너 해외여행을 말하는 거지. 아, 어머님, 그렇다고 해도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여행을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거였으면 저희가 굳이 그 날짜 말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더 좋은 날짜를 받아서 결혼을 했겠죠. 결혼 전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그날이 좋다 해놓고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래. 나도 그 심정 알지. 나도 솔직히 듣고 조금 당황하기는 했어. 그런데 선녀님이라고 모든 게 한 번에 보이시는 건 아닌 모양이야. 그래도 이번에 내가 신점을 보고 와서 다행이지 뭐니?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느니 미리 알고 있는 게 낫잖니? 지금이라도 알려주신 게 어디야? 해외여행은 꼭 결혼기념일 아니라도 언제든 나갈 수 있잖아. 조금 아쉽긴 해도 결혼기념일에는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 게 낫지 않겠니? 네가 선일이한테 잘 좀 이야기해보렴. 상의는 해볼게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내내 기대하고 있던 여행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다녀올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랬다가 괜히 정말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사주도 그렇고 점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든 좋은 쪽으로 풀리면 다행이지만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정말로 그대로 되면 후회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은 아무래도 남편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최근에 용한 선녀님께 신점을 봤는데 우리가 결혼 기념일마다 물을 건너가면 안 된다고 했다네?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럼 굳이 갈 건 없지. 여행은 다음에 가자. 제가 마음속으로 끙끙 앓았던 것에 비해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고 쿨하게 대답해서 어쩐지 마음이 좀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근데 이번만이 아니라 매년 결혼 기념일쯤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앞으로 결혼 기념일에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 뭐 꼭 결혼 기념일만 날인가? 그 선녀님 나도 뵌 적 있는데 그분 말씀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 그 선녀님한테 전 보러 다니면서부터 잘 됐거든. 물만 안 건너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웬만하면 지키자. 결혼 기념일에는 국내 여행이나 호캉스 같은 거 하고 해외여행은 따로 날을 잡으면 되잖아. 알겠어. 워낙 기대했던 여행이라 그런지 저는 갈등을 하면서도 내심 남편이
뭐 그런 말에 흔들리냐며 저를 잡아주길 바랬었나 봐요. 그런데 남편마저 그 선녀님인지 뭔지를 강하게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주팔자나 신점을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했을 땐 유명한 집을 찾아다닌 적도 있어서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좀 아쉽긴 해도 꼭 해외여행 말고도 즐길 것들이 많으니 굳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기로 남편과 합의를 봤죠. 그래도 매년 결혼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다른 집 부부들은 해외에서 꽤나 의미 있게 기념일을 즐기는 걸 보면 마음 한켠이 꽤 씁쓸하더라고요. 신점이라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에 묶여 기념일에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과연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게 된 건 2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였죠. 너희도 슬슬 아이 가질 때가 되지 않았니? 이만하면 신혼도 즐길 만큼 즐긴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저희도 올해부터는 천천히 준비해 보려고 해요. 몇 년 정도 계획이 있는 거니? 자세한 건 첫째 낳아보고 결정하겠지만 일단 둘은 낳으려고요. 저도 형제가 있고 이 사람도 형제가 있다 보니 꼭 아이에게 형제 한 명쯤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치? 이왕이면 같은 성별 형제면 더 친구같이 잘 지낸다? 어차피 낳을 거 건장한 남자애로 둘 낳아. 우리 선일이가 3대 독자라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 아, 네. 성별이야 제가 낳고 싶다고 낳고 싶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딸이어도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딸은 딸대로 예쁘고 아들은 아들대로 예쁘다던데요. 이왕 둘 낳는 거 딸 하나 아들 하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요, 뭘 모르는 소리 하네. 내가 딸 둘 아들 하나 낳아봤잖니. 요즘 엄마들은 무슨 딸을 더 선호한다. 딸들이 효도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아들 있는 엄마들 부러워서 하는 소리야. 몰랐지? 딸들은 열심히 키워놔봤자 나중에 결혼하면 시댁한테 더 효도한다니까. 아들을 낳아야 평생 엄마 편을 들어주고 듬직해. 힘써야 되는 일 생기면 알아서 척척해주고. 딸들이야 뭐 크게 도움이 되나.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랬거든. 우리 부모님한테는 철없이 틱틱대고 어리광만 부렸는데 시댁 가서는 아주 죽었다 생각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시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수발 다 들어드리고. 요즘이야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너랑 나는 안 그런다지만 그래도 아들만한 자식이 없어. 너도 낳아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일단은 첫째를 아들로 낳아봐. 그럼 둘째도 바로 아들 생각이 날 거니까. 저도 이왕이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로 아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능하지. 다 방법이 있어. 안 그래도 내가 선녀님한테 날짜를 받아놨거든. 올해 초에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해 겨울에서 내년 봄 안에는 딱 임신을 해야 된대. 그래야 건강하고 총명한 데다 효도하는 아들이 나온단다. 아직 해 바뀐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할 수 있겠지? 뭐 일단은 노력해 볼게요. 얼떨결에 알겠다고는 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불쾌하더라고요. 살면서 결혼식 날짜나 이삿날을 받아오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출산일까지 무당에게 받아오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뭐? 출산 시기를 정해줬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죽겠어. 임신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나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 올해 초부터 그냥 천천히 시도해보려고 한 건데. 어머님 말대로라면 이제부터 공격적으로 준비해야 그 시기에 약이 나을 텐데. 걱정이야. 그냥 천천히 준비해. 뭐 꼭 그때 나아야 하나? 그래도 내가 시댁에 받은 게 좀 있어서 그런가. 눈치가 보이긴 하네. 아, 하긴 그런 게 좀 있긴 하겠다. 뭐 그래. 어차피 나올 거 그렇게 원하시는데 시계 한번 맞춰봐. 건강하고 똑똑한 애 낳는다는데 맞춰서 나쁠 거 없지. 니네 시댁도 그 선녀님인가 때문에 형편 핀 거라며. 밑져야 본전이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런 게 미신이라 한들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무당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믿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안 믿기엔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였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제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휘둘린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겪어보니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준비는 잘하고 있니? 소식은 언제쯤 들려오려나? 게다가 어머님께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어머님. 좋은 소식 생기면 바로 전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워 한 말이었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걸로 착각을 한 건지 하루는 저한테 문자로 날짜 몇 개를 보내시더라고요. 문자를 보자마자 이게 뭐지 싶었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보낸 문자 봤니? 네, 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날짜예요? 니네가 하도 진전이 없어서 선녀님한테 여쭤보니 그렇게 6날 중에 하루는 꼭 관계를 해야 한단다. 너희가 너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래. 그 말을 듣고 다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 가임기랑은 전혀 거리가 먼 날짜들이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머님 말씀에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지난 시간들이 좀 우스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무당이 무슨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관계일까지 받아오세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그냥 병원 가서 관리 받을게요. 어머나, 얘 좀 봐라. 병원이야 그냥 아무 애나 덜컥 생기게 하는 날로 잡아주겠지. 내가 낳아도 괜찮은 자식 낳으라고 다 돈 들여서 받아온 건데. 괜찮은 자식이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다 키워봐야 하는 거죠. 그래, 그렇다 치고 어쨌든 첫째는 아들로 나오면 좋을 거 아냐. 저는 제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니까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손자를 원하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그날 남편이랑 관계를 해서 설령 정말 임신이 된다고 한들 딸이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그래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곤 하더라. 네가 딸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면 그래도 방법은 다 있다고 하던데. 너도 선녀님 만나러 가볼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좋은 소식 생기면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이런 날짜 받아오는 데만 해도 돈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게다가 좀 넉넉하게 받겠다고 욕심 부렸더니 몇십만 원 깨졌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라도 해보라고. 네? 몇십만 원이요? 쓸데없는지 그만하라는 뜻이었는데 날짜 몇 개 받겠다고 몇십만 원을 썼다는 말에 또다시 부담감이 가슴을 짓누르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좀 그 선녀님한테 못 가게 하면 안 돼? 임신이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 말씀 듣다 보면 빨리 임신해서
그때 안 나왔다간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해준 날짜에 안 가지면 천하의 사고뭉치, 불효자라도 나을 것 같이 말씀을 하신다니까. 이제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체할 것 같아. 엄마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일단 시도는 해보자. 어차피 확률은 반반인데 괜히 사서 스트레스 받을 건 없잖아. 엄마 말대로 그때 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좋을 거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중간 역할을 못 해주는 부분이 시어머니와 저의 직접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저희 부부를 위해 어머님께서 계속 돈을 무당에게 갖다 바치고 대신 점을 봐주는 일이라 그런지 남편 입장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무당 말만 듣고 결정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가 점을 보지 않아도 어머님께서 보고 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얹으니 휘둘리고 싶지 않아도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어요.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들어버린 후에는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어머님이 그 선녀님을 찾은 이후로 집안이 잘 됐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서 저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어머님께서 받아온 모든 날 관계를 했어요. 일정이 안 돼도 무리해서라도 했죠.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숙지하듯 일을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는 정말로 임신이 됐더라고요. 분명 6날 모두 가임귀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뜬 2줄을 보니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세상에, 거봐, 믿져야 본전이랬잖아.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건 축복이나 다름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온갖 몸에 좋은 보약과 음식들을 지어다 집으로 보내주시며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봐봐, 선녀님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다 내다보시고 이야기해 주신다니까. 아, 그래도 너희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내가 영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아, 네. 저도 아이가 생겨서 기쁘긴 했지만 너무 뿌듯해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선녀님이 점지해 주신 날짜에 관계를 맺어 아이가 생겼으니 앞으로 둘째 가질 때는 더 심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그거야 나중 일이니 당시엔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일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던 제 아이 성별이 딸로 밝혀진 거예요. 저야 딸이어도 별 상관이 없어서 예쁜 딸이 태어난다는 게 마냥 기쁘기만 했지만 어머님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던 모양이에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내가 선녀님께 여쭤보니 너희 쪽 조상 중에 누군가 강력하게 우리 집안 대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나 봐.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 조상 중 누군가와 악연이 있는 모양이야. 이대로라면 둘째를 낳아도 아들이 어려울 것 같다는데 어쩌지? 그렇게 건강하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할 땐 언제고 아이 성별이 여자로 밝혀지니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조상님들까지 끌고 와서 제 아이가 남자가 아닌 이유를 찾고 있으니 순간 기가 막히고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저는 제 아이 성별이 별로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머님께서 워낙 아들을 원하셔서 아쉬우신 건 알겠지만 요즘은 옛날처럼 아들만 좋다고 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어머님.
요새는 딸이 더 예쁘다고 딸 낳은 부모들 더 부러워해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괜히 너네 결혼할 때 그렇게 집도 해주고 한 줄 알아? 너네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니까? 안동 김씨의 명맥을 이어야지. 그래도 이 집안이 전통적인 양반집인데 대가 끊기면 곤란하다고. 양반 어쩌고 하며 고리타분한 소리까지 하시니 더는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만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날 제가 싫어하는 티를 좀 많이 내서인지 어머님은 그 뒤로 딱히 개인적인 연락은 안 하셨어요. 제 아이가 딸인 걸 알게 된 이후로 급격히 관심이 끊어지신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게 참 야속하면서도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대체 요즘 같은 시대에 대를 잇는 게 무슨 의미며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었으면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차별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옛날 분은 옛날 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남편이 힘이 많이 드는 침구류, 빨래 등의 집안인들은 도맡아서 해주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날따라 컨디션도 너무 괜찮고 몸도 좀 움직이고 싶은 기분이 들어 간만에 이불 빨래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벗겨낸 베갯잎에서 이상한 종이가 툭 떨어져서 보니 요상한 문양의 부적이더라고요. 그걸 보자 느낌이 확 왔어요. 설명할 순 없지만 뭔가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여보, 대체 이 부적 뭐야? 설마 어머님이 주셨어? 어? 아, 봤어? 엄마가 하도 당신 몰래 붙여놓으라고 난리를 치셔서. 대체 이게 뭔데? 무슨 부적인데? 뱃속의 딸을 아들로 바꾸는 부적이래. 뭐라고? 전 정말로 시어머니 머리가 어떻게 되신 줄 알았어요. 아무리 무당을 맹신해도 그렇지 도대체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걸 이딴 종이 쪼가리 하나로 하겠다는 건지 허의가 없더라고요. 알아, 당신 마음 아는데 그냥 엄마도 너무 간절하시니 그러신 거겠지. 그 부적이 보통 영험한 부적이 아니라서 가격도 엄청나대. 엄마가 큰맘 먹고 받아온 부적이라는데 안 써볼 수도 없잖아. 어차피 당신도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다며.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이상한 부적이면 어쩌려고. 뭐? 우리 엄마가 지금 당신한테 못할 짓을 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무당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려고 그래? 이게 정말로 딸을 아들로 바꿔주는 부적일 가능성이 대체 몇 프로나 되겠어? 거의 0%일 텐데 그럼 나로선 이 부적의 진짜 용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아무리 화가 나도 좀 그렇다. 다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야? 우리가 아들을 원한 적이 없는데. 일단 진정 좀 해. 우리 잘못되려고 하신 일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한 번이라도 당신 시집살이 시키고 며느리라고 하대하거나 해코지한 적 있어? 시댁이라고 시어머니라고 마냥 경계하지만 말고 마음을 좀 열어봐. 됐다. 당신도 알게 모르게 그 선녀님 맹신하고 있는 건 알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알겠으니까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부적을 얼마나 좋은 걸 썼던 얼마나 비싼 걸 했던 상관없어. 내 눈에 보이면 다 찢어 없애버릴 거니까. 알겠어? 남편은 저랑 더 싸우기는 싫었는지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별다른 이슈 없이 예쁜 딸을 낳았어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건지 왜 아들이 아니냐며 중얼거리는 시어머님의 정신 나간 헛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그런데 딸이 태어나고 나서
반년간은 마냥 예쁘고 좋았지만 제 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아기들이야 원래 잔병치레가 잦다곤 하지만 저희 처대는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아이가 앓을까봐 걱정을 하느라 몇십 년은 늙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도 온 식구가 아기가 아플 때마다 뒤집어졌죠. 안 그래도 원인을 몰라서 기분이 안 좋고 걱정이 되는 마당에도 시어머니는 자꾸 듣기 거슬리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그때 부적을 쓰다 말아서 그래. 그때 부적 써서 아들 낳았으면 참 건강한 애가 나왔을 텐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난리라니까. 그 뒤로는 어머님의 간섭이 더 심해지셨어요. 저도 괜히 아이가 아플 때마다 어머님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면서 스스로 너무 괴로워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 괜히 고집부렸다가 아이도 저도 고생하는 건가 하고요. 마음이 힘들 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제 딸은 3살쯤 되니 좀 아픈 빈도가 잦아졌어요. 그것도 어머님이 선녀님에게 매일 기도를 드려서 나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믿거나 말거나 같은 소리지만 그땐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게 됐었어요. 그래서인지 둘째를 가질 때는 자연히 어머님 말을 듣게 됐어요. 좀 지나치다 싶은 간섭도 안 듣고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너 어제는 했니? 네가 첫째 때 내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해서 이 사단이 났으니 내가 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어머님. 말씀대로 어제 했어요. 이제 어머님 말씀 마음대로 어기는 일 없으니 제발 일일이 확인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께 이런 걸 확인받는 게 너무 좀 그래요. 그래, 넌 네 입장이라는 게 있겠지만 나도 내 입장이 있는데 어떡하니? 그러게 처음부터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좀 좋아. 니네가 괜히 서서 고생할 일도 없고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간시할 일도 없잖니? 그쯤 되니 정말 체념이 되더라고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죽일 인간이지.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등살들을 어떻게 견뎠는지도 모르겠네요. 둘째는 첫째와는 달리 임신하는데 더 오래 걸려서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던 와중 어머님이 또다시 날짜를 받아오셨어요. 이날은 니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를 가져야 한단다. 이때 태어나는 애가 부모한테 꽃가마를 태워준다나? 그래서 이날은 관계를 한 번만 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 여러 번 하라고 하네. 이번에도 흘려듣지 말고 제발 내 말대로만 해. 알겠니? 정말 얘기만 들어도 다크서클이 내려올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신 날짜에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오셔서는 저희 안방에 온갖 부적들을 붙이고 촉까지 피우시고 가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좀 껄끄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첫째가 많이 아파서 고생했던 것 때문인지 또 믿져야 본전이라면서 시도나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번 정도 관계를 시도한 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드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 선녀님인지 뭔지를 직접 찾아가게 됐죠. 뭐 도대체 얼마나 큰 꽃가마를 태워준다고 이러나 싶어서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녀님이라는 사람은 아주 젊더라고요. 일반 오피스텔 같은 곳에 방 한 칸을 신당으로 꾸며놓고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척 보더니 이 여사 며느리구나 하고 알아보더라고요. 뭐 그거야 제 사진을 봤을 수도 있고 하니
신기하진 않았다만 신당 분위기 때문인지 기분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겼네?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네? 아이가 생겼다고요? 그래, 효과가 있었네. 아직은 테스트기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올 시기라 반은 믿고 반은 흘려들었지만 그냥 그 신기한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그래서 홀린 듯이 궁금했던 걸 물어봤죠. 그런데요, 제 아기가 정말로 부모를 꽃감아 태워주는 아기인가요? 시어머님이 하도 거기에 집착을 하셔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꽃가마를 태워주긴 하는데 그게 부모가 아닐 텐데? 조부모를 태워줄 거야. 그쪽 시어머니. 뭐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난리 법석을 떤 게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서 그럭저럭 넘어갔던 건데 본인이 덕을 볼 걸 생각해서 그 난리를 쳤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분노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 반응을 유심히 보던 선녀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구나, 시엄마 유난 때문에. 네. 그래, 내가 봐도 과하긴 했어. 근데 좀만 기다려봐. 네? 네 새끼가 시엄마 꽃가마 태워주는 날 그쪽도 해방될 거니까. 그래요? 아직 테스트기에도 뜨지 않은 작은 생명체가 어머님을 꽃가마 태워주려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걸까 싶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이 묘하게 위안은 되더라고요. 고통에도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더 그랬나 봐요. 이래서 사람들이 신점을 보러 다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잡다한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둘째는 원래부터 아들을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였어요. 거봐. 내 말 듣길 잘했지. 아들이잖아. 얘가 우리 집안 4대 독자네. 아휴, 요 잘생긴 거 봐라 아주. 첫째부터 둘째까지 아이들을 갖는 동안 너무 시달려서인지 육아는 이제부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다 끝났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으니 시댁에게 엮여 고통받을 일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4대 독자가 태어난 게 도대체 얼마나 기쁘신 건지 저희 집에 출입이 훨씬 잦아지셨어요. 혼자 아이를 보는 것보다야 육체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저는 당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은 후라 그런지 어머님 얼굴만 봐도 소화가 안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좀 그만 오시라고 하면 안 돼?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엄마가 그래도 오시면 육아도 돕고 하시잖아. 안 오시는 것보단 낫지 않아? 남편 역시 서투른 육아에 지쳤는지 시어머니가 오시면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불만을 토로해도 적극적으로 어머님의 방문을 막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눈 오는 날 저녁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우리 손자는 잘 놀고 있어? 네, 어머님, 이제 재우려고요. 아, 이상하게 눈이 오니까 우리 눈사람같이 생긴 손주가 너무 보고 싶네. 지금이라도 좀 보러 갈까 하는데 괜찮지? 어머님,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밖에 눈도 내리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눈 좀 녹으면 남편한테 모시러 가라고 할게요. 그때 오세요. 아니야. 오늘따라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사실은 낮잠을 잤는데 손주 녀석이 꿈에 나왔거든. 저 어린 놈이 훌쩍 커서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리는 거 있지? 지금은 완전 아기인데 꿈에서는 몰라보게 컸더라니까. 이 녀석이 정말
꽃가마를 태워줄 녀석이긴 한가 봐. 그 꿈을 꾸고 나니 하루라도 이 어리고 예쁠 때 모습을 많이 봐놔야겠다 싶지 않겠어? 맞다, 어머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저도 그 선녀님 찾아뵀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제 꽃가마가 아니라 어머님 꽃가마를 태워드릴 거라 하던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음? 아, 내 꽃가마 태워준다고 하면 네가 안 나으려고 버틸까 봐. 약간 양념 좀 쳐서 말했지. 이왕 낳는 거 나 호강시켜줄 손주로 낳으면 더 좋지 않니? 근데 그게 왜? 뭐 이제 와서 불만이라도 생긴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좀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거든요. 제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건 줄 알았는데 본인을 위해서 그 비싸고 좋은 부적 집에 덕지덕지 붙여놓으셨다는 게요. 그래서 뭐 따지기라도 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한 건 그날따라 어머님께서 묘하게 들뜨시고 이상하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어떻게든 오시겠다는 걸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그날따라 더 말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싶었죠. 어머님께서 버스에서 내릴 때쯤 남편이 모셔오기로 하고 남편이 나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올 때 다 된 남편이 오질 않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안 와? 전화를 걸어도 한 번에 받질 않고 한참 있다가 받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엄청 걱정이 됐어요. 집에서 발만 동동 굴리며 초조해하고 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별일 아니길 바랬지만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이 탄 버스가 오시는 길에 대형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켜니 워낙 큰 사고라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셨는데 연세가 연세인지라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죽도록 밉고 저를 힘들게 했던 어머님인데도 오밤중에 그저 귀한 손주가 보고 싶다고 나오셨다가 너무 허무하게 가신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한바탕 눈물을 쏟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문득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아이가 어머님 꽃가마를 태워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어머님이 아이를 보겠다고 나섰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게다가 어머님이 나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가 감사했다고 인사했다던 꿈말이에요. 문득 무서운 기분이 들어 저는 선녀님을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땐 믿지 않다가 갑자기 선녀님을 찾는 것도 우습긴 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선녀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가 왜 왔는지 알아보시더라고요. 결국 갔구나, 이 여사. 아니, 선녀님, 어머니께서 왜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가 꽃가마를 태워준다고 하셨잖아요. 꽃가마가 보인 건 맞는데 내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나 모르겠네. 내가 그랬지? 그쪽 아들이 효자라고. 네? 아들이 엄마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것들은 다 없애주는 기운이 있어. 임신했을 때 이 여사한테 많이 시달렸나 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여사 꽃가마 태워서 영영 보내버렸네. 꽃가마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로는 상여도 되거든. 아들이 너무 효자라 조부모 꽃가마 태워줄 팔자였는데 엄마한테 먼저 효도한다고 이렇게 돼버린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려보라 했잖아.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게다가 사준이 신점이니 그토록 맹신하시던 어머님께서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을 만큼 놀라웠어요. 물론 저도 이 모든 게 미신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놀라운 건 놀라운 거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선녀님은 물론이고 사주, 신점, 무당집 이런 곳엔 영영 발길을 끊었어요. 적당히 믿는 건 좋지만 더 이상은 이런 것에 제 인생을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니 정신이 좀 멀쩡하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동안은 아들도 괜히 무섭게 느껴졌지만 그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고 나니 한없이 사랑스럽고 밝고 건강하게만 보이네요. 지금은 남편과 예쁜 두 아이들과 함께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건 안타깝지만 어머님이 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니 불안함도 없고 이제야 좀 주체적으로 사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어떤 날은 문득 어머님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시댁이나 미신 등 외부적인 요인에 시달리거나 흔들리는 일 없이 정신적으로 맑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해요. 결국 그 영험하다던 신점이라는 것도 좋을 대로 상황에 맞춰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걸 어머님 일을 통해 깨우치게 되었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